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서울광장 등 전국 곳곳에 차려졌습니다. 시민은 헌화와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 넋을 기렸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경찰과 국가수의 현장 감식이 진행됐고 인근 CCTV와 SNS 영상물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주체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이 20대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엔 사망자들의 절절한 사연이 전해져 조문객들을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정부가 참사 사망자의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부상자뿐 아니라 구호활동 중 다친 이들의 치료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참사 현장에 있었던 시민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접한 시민도 불안을 호소하는 등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구 원장이 검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경기 화성에 거주할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주지 500m 반경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시설 4곳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황망하고 안타깝고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 거리에는 인적이 끊겼고 대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와 추모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하나둘 전해지고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차분히 돌아보자는 자성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한 정부가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안윤경 기자, 밤이 늦었는데 지금도 조문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 이곳 합동분향소는 날이 어두워지면서 찾는 사람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온종일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점심과 퇴근 시간에는 직장인 등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곳에 매우 긴 줄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분향소 인근에 볼 일이 없는 시민들도 지인을 문상하는 것처럼 멀리서 분향소를 찾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당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추모글을 남기거나 눈물을 훔치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떠나보낸 것처럼 통곡하는 시민도 있었고 조문을 마치고도 좀처럼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20대 희생자가 많았기 때문인지 해당 연령대 자녀를 덧슴직한 중년 이상 조문객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오후 5시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만 4,000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17개 시도 등 전국 곳곳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정부의 국가 애도 기간 선포에 맞춰 방송사들은 예능 프로그램 편성을 대폭 축소했고 지자체들도 지역 축제나 공연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중한 철분 구슬픈 가락이 흐르고 흰색 고깔과 장삼을 걸친 채 무거운 춤사위가 이어집니다. 남도의 한이 담긴 가락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저도 이제 그 아들, 딸을 가진 엄마의 마음이고 조금 넋도 위로하고 애환을 좀 더 씻겨주고. 씻김굿 현장을 찾은 주민들도 아픔을 나눕니다. 진짜 피도 못하고 그렇게 가셨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는 서울광장과 광주 민주광장, 안양역 앞 광장 등 전국 시도 17곳에 마련됐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등진 희생자들을 향한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잠을 내서 그 고인들의 편안한 그 애도를 표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사는 곳은 달라도 또래 청년들의 비극에 안타까운 마음은 같았습니다. 또래 나이대로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같은 시간에 너무나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을 겪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포털 사이트와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 달기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예, 이번 사고는 기본적으로 너무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행사 주체도 없었고 통제할 만한 공권력도 제대로 동원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고된 참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막을 수는 없었을까,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셀 수 없는 후회와 안타까움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사고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경찰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의 출발은 현장을 지켜본 CCTV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는 일입니다. 전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 골목. 감식반원이 경찰 통제선을 넘어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여기저기 널브러진 유류품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3D 스캐너까지 동원해 현장 주변 골목과 건물을 입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2시간에 걸쳐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골목 주변의 CCTV 50여 대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부상자와 목격자는 물론 인근가게 종업원 등 44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만큼 현장에 있던 시민의 움직임과 동선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비롯해 다수의 증거물과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발생 지점과 당시 한꺼번에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린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참사를 촉발한 원인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참사 당시의 영상을 보면 여러 명이 밀어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소리가 인파에 밀려 위험하니 반대로 밀라는 뜻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밀라는 뜻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 이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 직전 인파들 사이에서 퍼진 소리. 앞으로 밀라는 소리와 뒤로 물러나라는 외침이 뒤엉켜 있습니다. 되게 건장한 친구 남성분들도 많으셨고 밀어랑 뒤로 소리가 서로 교차하는 것까지는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 누군가 고의적으로 앞사람을 밀면서 연쇄적으로 쓰러졌다는 건데 SNS 등엔 해당 남성을 추정하는 영상과 사진 등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중한 입장.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아직 입건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 확인돼도 인과관계 입증 등 처벌 여부는 별개입니다. 법정 가면은 그 인과관계 여부나 수치사안, 죽음에 이를 거를 예견 가능했냐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밖에 당시 일부 클럽과 주점 관계자가 시민 대피를 거부했다는 주장도 나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지자체나 경찰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지만 사고 발생과 직접 관계 입증 등이 쉽지 않아 참사 책임 규명까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하기 어려운 후회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미 전날 이태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사 주체가 없는 자발적 모임이라는 이유로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김창섭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29일 밤 이태원 골목. 많은 인파가 거리를 메웠고 시민들은 마치 파도처럼 이쪽 저쪽으로 휩쓸려 다닙니다. 그런데 참사 전날에도 같은 장소엔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려면 종종 걸음을 걸어야 했습니다. 당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많았어요. 지하철역까지 이제 가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정도로. 상인들은 사고 위험은 전날부터 이미 감지됐었다고 말합니다. 밀려 다녔어요. 거기서도 금요일 때도 페인트 하는 애들 그 좁은 데에서 쫙 있고 위험하고.
이날 인근 파출소에는 안전사고 관련 67건 신고가 접수됐는데 사람 수십 명이 길을 막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이태원에서도 가장 사람이 붐비는 핵심 지역으로 가는 골목입니다. 당시 경찰은 사고 전날부터 200여 명을 미리 투입했고 이곳을 중심으로 치안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전사고 대응보다 마약과 성폭력 범죄 단속에 집중하던 상황. 경찰이 서 있어서 이제 유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 그게 없더라고. 여러 가지 사고 전조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런 참혹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도 규명해야 하고 누군가의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 소재도 밝혀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반성과 개선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이 와중에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피해자를 다시 한번 울리는 2차 가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참사 발생 직후 필사적인 구조가 이뤄지는 현장. 일부 시민이 힘을 보태진 못할 망정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 모습을 찍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사람은 한둘이 아닌데 인터넷에는 당시 피해자를 찍은 영상이 곳곳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는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한 영상이 여과 없이 올라오는가 하면 피해자 신상 정보나 외모를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글도 여기저기 게시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건 6건을 내사 중입니다. 경찰은 성폭력 처벌법뿐만 아니라 유족이 고발하면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의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해서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일 수 있죠. 검찰 사고대책본부도 2차 가해를 처벌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현장 상황은 이미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 보고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참사 당일 헬로윈 행사 취재를 위해서 이태원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었는데 당시 상황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지연 기자, 당시 상황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참사 당일날 언제부터 현장에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헬로윈을 앞둔 주말이라서 경찰의 업소 단속을 동행 취재하기 위해서 밤 8시쯤부터 이제 여러 다른 언론사들과 함께 나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예, 밤 8시부터 현장에 있었는데 너무 인파가 많아서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단속도 힘들었다. 이미 현장의 인파 상황은 심상치가 않았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경찰의 단속 예정지는 참사가 발생한 골목 바로 위쪽인 세계 음식거리였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 헬로윈 축제 때마다 인파로 붐볐고 통행하기 힘든 구간이라는 의미로 붉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참사 이전인 밤 9시를 전후해서 이태원 일대는 헬로윈을 즐기러 온 인파가 몰려들면서 경찰은 당초 예정했던 이태원 마약 단속을 결국 취소한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그 정도 상황이었더라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현장 인파 정리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네, 마찬가지로 저도 좀 그 부분이 바로 뼈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헬로윈을 맞아서 경찰이 번화가 곳곳에 대형 차량을 세우고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밀집한 사람들의 동선을 유도하는 이른바 DJ 폴리스라는 것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참사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선 경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증언이 많았습니다. 이태원 일대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주요 진출입구의 일방 통행 구간을 미리 정해놓거나 현장으로 유입되는 사람 수를 체크해서 진출입 인원을 조절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또 하나 지적이 있는데 참사를 빚은 그 현장이 바로 지하철 이태원역하고 바로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그때 무정차 통과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당일 저희 취재진도 현장 참가자 규모가 좀 심상치 않다고 여겨서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 여부를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역사 근무자 대부분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그 승객 안전관리에 투입돼 있다. 그래서 전화 대응이 어렵다. 뭐 이런 안내를 받았었고요. 경찰은 참사 직전이던 29일 밤 9시 38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이 전화상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이 승하차 인원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 이러면서 정상 운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반면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는요. 지하에서 일하다 보니 외부 상황은 정확히 몰랐다면서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전화가 온 게 참사 1시간 뒤인 11시 11분이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간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형국입니다. 예, 양측의 주장이 조금 다르군요. 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여의도에 불꽃 축제가 있었을 때 이때는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를 해서 혼잡을 좀 막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못했죠? 그러게요. 네, 참사 나흘 전에 용산구청 실무자랑 또 용산경찰서, 이태원 관광특구 협의회 이런 다자 대책 회의에서 사전 논의는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시설 안전 점검 등도 포함이 됐는데 예. 인파 관리보다 재활용 수거 등의 사후 정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또 주최자 없이 업주와 손님 자격으로 자율적으로 모여서 치러지는 비공식 행사라는 이유로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관할 구청은 물론 또 경찰도 안전대책에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한지연 기자 당시에 이후에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직접 지켜봤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큰 것 같고 지금도 상당히 방송을 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안타까운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한지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은 정작 할로윈인 오늘 대부분 상점이 문을 닫아서 적막한 분위기였습니다. 사고 골목길 앞에는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와 편지가 가득했고 온종일 추모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태원역 사고 현장 인근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윤서아 기자, 지금도 추모가 발길이 이어지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사고 현장 바로 앞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희생자를 추모하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역 앞에는 조화와 편지 등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일부 시민은 아침 일찍 출근길부터 일부러 이곳을 들러 국화꽃을 놓고 묵념을 했고 퇴근 시간이 되면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자식 같고 조카 같은 너무 기가 막히게 비명 행사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퇴근 시간에는 직장인 등 수백 명의 추모객들이 몰려 100m가 넘는 긴 줄이 생겼고 일부 청년들은 자진의 국화꽃 수십 송이를 사들고 와 다른 추모객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또래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27살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31일인 오늘은 할로윈 당일이지만 정작 이곳 이태원은 지난 주말과는 달리 적막감마저 감도는 상태입니다. 사고 지점은 물론 세계 음식거리 150m 구간의 출입이 통제되고 대부분의 식당과 주점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인근 주요 점포들은 국가 애도 기간인 5일까지 계속 영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을 잃은 유족입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가장이나 다름없던 듬직한 아들이 떠났고 또 취업에 성공했다면서 기뻐하던 딸은 이제 곁에 없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지방에 떨어져 사는 아버지에게 매일 저녁 전화로 안부를 묻던 막둥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당일엔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기둥에서요, 우리 집에서는. 딸은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과 누나부터 먼저 챙겼다며 가장이나 다름없었다던 막내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 없어요, 진짜. 내가 감사하다 못했어요. 2달 전 취업에 성공해 기뻐하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던 부모님은 더 이상 딸을 보듬을 수 없다는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에 어디 이런 일이 있어. 아들 열심히 공부하고 다 끝났는데. 사망자 가운데는 10대도 11명이 포함됐는데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5명이 안타깝게도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생일을 맞아 이태원을 찾았다 변을 당한 아들과
정규직이 됐다며 한턱 낸다고 친구들을 불렀다 참사를 피하지 못한 딸의 사연 등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번 참사는 한창 젊음과 축제를 즐길 나이인 20대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이 20대로 나타났습니다. 채 피지도 못하고 쓰러진 청춘이 아까운 건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청년 세대는 상실감을 호소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골목길 위에 널브러져 있던 신발과 헬로윈 소품 등은 말끔히 치워졌지만 참혹했던 현장은 무거운 정적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이 마무리되면서 참사 희생자 154명 가운데 20대가 67%인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1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채 피지 못한 10대와 20대 희생자가 전체 74%를 차지한 건데 또래 희생자를 마주한 젊은 세대는 상실감이 더욱 크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은 저희 같은 20대 또래 친구들이 그런 일을 당해서 너무.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도 1020 세대를 중심으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참변 다시는 없어야 한다. 희생된 10대 중고등학생들도 너무 불쌍하다며 황망함을 토로했습니다. 외국인 사망자 26명 가운데서도 20대 비중이 가장 많았습니다. In the U.S. It was very big news, and so they all heard about it and were very concerned about us and the Korean people. And then I also just feel deep condolences to 1020 세대는 이태원 참사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혐오와 책임 공방보다 수습과 위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번 참사에서 외국인 희생자는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외국인 사망자가 적게 집계되기도 했는데 내국인으로 집계됐다가 신원이 확인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 준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희생자 역시 이제 막 부모 품을 떠난 어린 학생들이 많아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강 공원을 배경으로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의 모습.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 있던 미국인 앤 기스케가 사흘 전 20번째 생일을 맞아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이튿날 이태원을 찾았다 변을 당했는데 미국에 있는 앤의 부친은 엄청난 충격에 비통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딸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앤과 같은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던 미국인 스티븐 블레스 역시 참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스티븐의 아버지는 사고 직후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을 SNS에 올렸는데 비보를 접하곤 수억 번을 찔린 듯한 아픔이라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희생자 4명은 모두 20대 여성이었습니다. 현지 매체는 시신이 선박을 통해 연해주로 이송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사상자도 보상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국인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희생자 유족에게 비자 면제와 통역 서비스와 같은 입국 편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저희가 이번 참사를 보도하면서 당시 영상을 거의 대부분 모자이크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조에 동참했다가 눈앞에서 생명을 떠나보낸 이들은 물론이고 멀리서 이를 지켜본 사람마저도 눈만 감으면 그때가 떠오른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선 생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의 절박한 구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시면서 여기 사람 뒤에서 밀지 말라, 뒤로 가라. 이렇게. 한 명이라도 살려보려고 달려갔던 시민들은 구조가 쉽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게 좀 마음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생각나고. 현장 지원을 갔던 한 경찰관은 사망자들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며 한 분이라도 더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살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자책의 글을 올렸습니다.
다 젊은 분들이었거든요. 저보다도 한 10살씩 어릴 것 같은, 아직 지금 갈 나이가 아닌데 제발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한 의료진은 지나가는 사람이 내뱉은 몰지각한 말이 깊은 상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약간 화가 났어요. 같이 있다가 친구랑 헤어졌거나 이런 분들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참사를 직간접 경험한 수많은 시민이 마음의 상처를 호소하는 상황. 정부는 10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유가족과 부상자, 목격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번 참사로 154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시민들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심정지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박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태원 참사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시민들. 위급한 상황에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경찰분들께서 의사나 간호사분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가서 심폐소생술 같은 거 좀 도와드리려고. 심정지가 오면 4분 이내가 골든타임으로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쇄골과 명치뼈의 중앙하부에 손꿈치를 대고 팔을 수직으로 세워 1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에서는 상체에 무게를 실어 5cm 깊이로 깊고 빠르게 누르고 충분히 이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른 만큼 완벽하게 이완을 시켜주셔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119 신고를 요청하고 주변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으면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응급 구조 전문 인력이 아니더라도 위급 시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헬로윈이면 젊은이로 북적거리던 서울 홍대와 강남거리는 오늘은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가게들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헬로윈 장식물을 철거했고 조기를 개항한 곳도 있었습니다. 서윤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맥주집. 점장이 가게 한편에 치워둔 박스를 들고 창고로 향합니다. 박스 안에 담긴 건 호박 인형과 마녀 인형 등 헬로윈 장식품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게를 꾸미는 데 사용했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 모두 철거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해서 할로윈이 끝나진 않았지만 저희가 계속 꾸며놓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강남거리는 평소 이른 저녁부터 20, 30대 젊은이로 북적이지만 헬로윈 당일인데도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클럽이 즐비해 젊은이 거리로 통하는 홍대 앞도 적막감이 감돕니다. 가게 난간엔 미처 치우지 못한 풍선만 달려있고 클럽에는 영업을 안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거리 한가운데는 합동 분향소가 들어섰습니다. 거기가 다 클럽 라운지 거리이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의 희생이 컸던 이태원 참사. 젊은이의 성지인 강남과 홍대거리도 어느 때보다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 오전 서울광장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앞으로는 주최 측이 없는 자발적인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국화꽃을 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분향소에 헌화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시민 조문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조문 시작 전 서울광장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 오세훈 서울시장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인근 녹사평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정례 주례 회동엔 행안부와 복지부 장관까지 참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참사처럼 주최 측이 없는 행사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경찰에 안전조치를 요청하거나 경찰이 자체 판단에 따라 긴급 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예정됐던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 주로 연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당분간 별도 외부 일정 없이 참사 후속 대책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한 명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장례비를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참사 이틀 만에 정부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합니다.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합니다. 부상자의 경우 사고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하다가 다친 사람을 포함해 치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선납한 뒤 국비 등으로 지원해줍니다. 또 부상자와 유가족의 세금이나 통신요금 등은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유가족과 공무원 간 1:1 매칭을 통해 장례 절차를 돕고 필요할 경우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에 안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은 서울 15개소, 인천 8개소, 경기도 31개소 등 수도권 54개소가 지정 운영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특별 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사망자는 2천만 원, 부상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는 합니다만 이번 사고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철학의 수준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막을 수 없는 사고였는지 홍혜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 좀 더 배치되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했다가 몰매를 맞았죠. 사고 당일 현장에 배치되었던 경찰이 137명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예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보면 이 30명에서 90명 정도가 동원됐습니다. 예. 이번엔 사고 당일 하루에만 137명이 배치돼서 예년보다 많긴 했는데요. 주로 음주 사고나 폭행, 마약 같은 이 범죄 예방과 단속에 집중했습니다. 자, 숫자가 좀 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치된 인력은 아니었다 이런 뜻이군요. 지자체나 경찰에는 이런 경우에 대비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없습니까? 네, 2005년 경북 상주 콘서트장에서 11명이 압사한 뒤 이 안전 매뉴얼이 생겼습니다. 또 2013년엔 재난안전법에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거나 불꽃놀이처럼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가 대상입니다. 예. 문제는 이 헬로윈은 행사 주체가 없어서 적용 자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주최측이 없는 그런 행사는 당연히 몰릴 수 있는 인원 수요를 예측하고 이 인원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또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도위원은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꼼꼼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예, 바로 그 점이군요.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은 이 기본 안전 매뉴얼에 압사 사고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 특정 규모 이상인 행사에선 군중 밀도를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 대피할 수 있는 출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자, 외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례가 있긴 하죠. 네, 홍콩의 이 랑콰이펑이라고 이태원 같은 거리가 있는데요. 예. 이 1993년 새해 맞이 때 이 좁고 긴 골목에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면서 21명이 깔려 숨졌습니다.
그 뒤로 안전통제가 강화되는데요. 이 헬로윈처럼 인파가 몰릴 땐 경찰이 주변 도로 곳곳을 단계별로 막고 이 보행자는 일방 통행으로 통제합니다. 예.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일방 통행만 이뤄졌더라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도 사고 나기 수시간 전에 이미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죠. 예, 맞습니다. 이 사고가 났던 골목에 2시간 전쯤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예. 살려줘. 네, 이 한 여성이 구호를 외치며 손짓을 하자 이 정체가 잠시 풀리면서 끼어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민의식이 빛을 발한 건데요. 또 사고 현장에선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구조에 참여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시간 전부터 이미 사고의 조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꼭 사고가 나야지 교훈을 얻는 현실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말밖에 할 말이 없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당은 지금은 추모의 시간이라며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야당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안 자체로만 보면 여권으로선 당혹스러운 일이고 야당에겐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은 여도 야도 아닌 우리 모두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정치권 분위기는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유가족 위로와 사태 수습을 위해 정쟁 중단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사고 원인에 대한 정부 책임 규명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라고 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정부 당국 역시도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과할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 회피성 말을 합니다. 이 대표는 이태원 현장을 찾아 용산 소방서장에게도 연례 행사인데 왜 진입 통제나 차도와 인도 분리를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피해자 추모가 우선이라고 선 수습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입니다. 슬픔을 나누고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안전을 책임진 행안부 장관은 각별히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장관은 국민께서 염려하실 수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고 더욱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그런데 참사 바로 다음 날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역구 당원 60여 명과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잡혀있던 모임이라고 해명했지만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져있던 시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오후에 사과했고 이재명 대표는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권은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어제 경기 파주의 한 저수지.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수십 명이 모여 있고 야외 테이블에는 소주와 맥주, 안주가 올려져 있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은 서 의원은 웃음을 띠고 다른 참석자는 엄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후 인근 식당에서도 수십 명이 둘러앉은 테이블 위에 술잔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시의원과 대의원, 당원 등 50명과 진행한 워크숍에서 술자리를 가진 건데 이날은 국가 애도 기간 시작일이자 민주당도 술자리 금지 방침을 내린 이후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침묵하던 서 의원은 안 계시고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에서야 SNS를 통해 출발 이후 당의 지침을 받았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도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이 많은 분들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개 모임이나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특히 음주는 중단하라고 재차 공지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8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부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내지 않고 있어서 수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돈 전달에 사용된 봉투를 확보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후 진술을 거부해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검찰의 요구에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의 휴대전화는 사용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비밀번호 해제와 디지털 분석이 불가능한 기종입니다. 김 부원장 측은 방어권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휴대전화 속 자료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지만 돈 전달에 개입한 관련자 진술과 당시 쓰인 돈 상자와 봉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14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1억 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때 시의원이었던 김 부원장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조례 통과는 기명 투표가 원칙인데 당시 김 부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붙이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억 원을 대가성 있는 자금으로 판단하고 김 부원장을 뇌물죄로 사법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경북 봉화의 아연 광산에서 고립된 근로자 2명의 생존 신호 확인을 위해서 지난 사흘 동안 시추 작업이 진행됐는데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고가 난 갱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던 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추기 2대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근로자 2명이 고립된 지하 갱도로 시추관을 연결하는 겁니다. 목표 지점은 지하 170m. 하지만 시추 작업 사흘째인 오늘 첫 번째 시추관이 지하 185m까지 내려갔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고가 난 지하 갱도를 찾지 못한 겁니다. 생존 신호를 기대하던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걔들 잡고 희망을 찾아주는 거야. 이에 따라 시추관을 연결한 뒤 내시경 카메라로 고립된 근로자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려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시추 오차 범위는 최대 9m로 구조당국은 추가로 시추기 1대를 투입해 천공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2대를 지금 2대 정도 있고 더 수배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자부 측에서도 더 많은 가용 가능한 사고 갱도로 향하는 진입로 개척 작업은 오늘 하루 8.6m를 전진해 갱도 폭이 좁은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갱도가 폭이 작다는 거는 반대로 더 해석한다면 더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이렇게. 구조당국은 내일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 다시 시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박병화가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이 박병화의 거주지가 경기도 화성의 대학가 원룸촌으로 확인돼서 화성시는 전입신고를 받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화성의 한 주택가 골목이 경찰과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수원 발바리로 알려진 박병화의 출소 후 거주지입니다. 다 먹기 살기 힘들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런 범죄자까지 여기서 지금 말도 없이 소리도 소문 없이 들이닥쳐서. 박병화는 지난 28일 가족을 통해 이곳 대학가 원룸촌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박병화의 거주지 500m 반경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시설 4곳이 있습니다. 박병화의 성폭행 피해자가 대부분 20대 여성이다 보니 대학생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요즘 말하는 가까이서 처음이라고 화성시는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고 박병화의 전입신고를 받지 않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화성시는 또 월세 계약 당시 건물주에게 박병화의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이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면 안 받을 법에 위반되더라도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받는 걸.
경찰은 박병화를 관리할 특별 대응팀을 편성하고 거주지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고금리를 감수하고 은행 창구부터 찾고 있습니다. 채권이 막히자 돌고 돌아서 은행 대출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건데 지난달 5대 은행을 통한 기업 대출 규모가 9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 기업들이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인데 금융시장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회사채와 기업보험 시장에서 유동성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들이 달려간 곳은 결국 은행이었습니다. 5대 은행의 대출 잔액은 703조 7,512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8조 8,522억 원 늘어났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기업들이 5대 은행에서 빌린 돈은 68조 원에 달하는데 이미 지난해 전체 증가폭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상환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은 날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벌어들이는 돈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인 DSR은 40%까지 올랐고 기업 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기관 대출 비중도 전체의 29.7%까지 치솟았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이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 비용 부담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한계 기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부가 돈맥 경화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 유동성 규제를 풀어 기업 대출은 더 늘어날 전망. 기업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에 빠질 경우 금융위기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 당국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라인인 중국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집단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코로나 봉쇄 조치 때문인데요. 일부는 10시간 이상 걸어서 귀향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철조망을 필사적으로 넘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은 가방을 짊어지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도로 곳곳에는 빵과 콜라 같은 먹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기원하며 준비한 것들입니다. 중국 정저우의 폭스콘 근로자들이 대대적인 탈출에 나섰습니다. 제로 코로나를 고수해온 중국 정부는 코로나 환자 발생을 이유로 공장을 지난 19일 폐쇄했고 음식물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강압적인 봉쇄 조치에 근로자들은 결국 도주를 택했습니다. 그 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그제서야 버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안의 추적이 두려운 근로자들은 먼 거리를 하염없이 걷습니다. 현지 매체에는 남편이 10시간을 걸어 무사히 돌아왔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사람 대부분이 폭스콘 근로자들이라는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탈출을 시도했다 붙잡히거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져 비인간적인 방역 대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인도에서도 축제를 맞아 인파가 한 곳에 몰리면서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보행자용 다리 위에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 모여들면서 붕괴한 건데요. 현재까지 14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현재에서는 부실 공사와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다리가 강바닥을 향해 고꾸라졌습니다. 강에 빠졌던 몇몇 사람들은 가까스로 구조돼 나옵니다. 인도 최대 축제 디왈리를 즐기던 인파 5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다리를 지탱하던 케이블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끊어졌습니다. 헤엄을 치거나 다리 잔해를 붙잡고 있던 177명은 구조됐지만 어린이들을 포함한 140여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880년에 개통된 다리는 길이에 비해 폭이 1.25m로 좁고 케이블에 매달려 있어
여러 명이 올라서면 바닥이 흔들릴 정도로 무게에 민감한 구조였습니다. 불과 나흘 전에 보수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했는데 사고 당일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4배가 넘는 입장권이 판매됐습니다. 인도 총리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애도를 표했지만 मोरबी के पीड़ितों से जुड़ा हुआ है। बहुत कम ऐसी पीड़ा मैंने अनुभव की होगी। 현지에서는 총체적인 인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열립니다. 국가 애도 기간 동안 열리는 4차전까지 경기에서는 시구와 단체 응원도 없을 전망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 중 열리는 올해 한국 시리즈. 4차전까진 더욱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시구 행사, 치어리더가 이끄는 단체 응원도 없습니다. 희생자분들과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 표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경기장에는 축포와 확성기가 사라지고 응원단장은 응원 대신 관중의 안전한 관람을 안내합니다. 선수들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모자 왼쪽에 애도 리본을 달고 뜁니다.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승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양팀은 첫 경기 선발 투수로 에이스 김광현과 안우진을 각각 내세웠습니다. 선수단 몸값 면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에 가깝습니다. SSG의 상위 28명 평균 연봉은 4억 9천만 원, 키움의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키움은 타격 5관왕 이정후와 평균 자책점 1위인 안우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변수지만 준 플레이오프부터 거치고 올라온 만큼 사기는 최상입니다. 한국 시리즈 첫 경기는 내일 인천 랜더스필드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1960년) 설을 이틀 앞둔 한밤중 서울역 목포행 완행열차가 발차 시각 5분이 지나서야 개차를 시작하자 기차를 놓칠까 봐 마음이 급한 귀성객들이 일제히 달려나갔습니다. 게다가 먼저 앉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자유석이었죠. 승강장으로 좁은 계단을 내려가던 앞쪽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자 뒤따르던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그 위를 덮쳤습니다. 압사한 31명 대부분이 부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짜냈다는 예방책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귀성 인파 머리 위로 이렇게 기다란 장대를 휘둘러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 2005년에는 한 방송사가 주최한 가요 프로그램을 보러 시민운동장에 들어가던 5천여 명이 엉키면서 11명이 숨지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면 바로 아래쪽으로 경사진 통로가 있었는데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서 사고가 난 거죠.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될 이태원 참사도 비좁은 경사로에서 터졌습니다. 하지만 경기장도 공연장도 아닌 서울 한복판 골목길에서 꽃다운 젊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우수수 쓰러진 데 이르러선 할 말을 잃습니다.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지난해 헬로윈에도 이태원은 인산인해였으니까 올해는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당국은 행사 주체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지역 축제장 관리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37명이 이태원에 배치됐지만 대부분 사건과 범죄에 대비한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길 한가운데라고 하지만 대규모 인파가 밀집해 사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일 겁니다. 뉴욕, 홍콩, 도쿄 같은 대도시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국가 책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구호들이 결국 빈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이 비극적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써먹으려는 시도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피해자들을 혐오하는 표현이 등장한 데 대해서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나마 한층 성숙해진 시민의식과 국민들의 자세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태원에는 추모가 이어졌고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편지도 바쳐졌습니다. 아들의 사망 진단서를 받아든 아버지는 논쟁 없이 애도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취업한 딸이 숨지기 전날 아버지의 생일 외식을 마련해주며 보낸 문자는 마지막 인사로 남았습니다. 골수 이식까지 해준 딸을 잃은 아버지도 너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저버린 청춘들을 생각하면 회환과 죄책을 누르기 어렵습니다. 대참사를 겪어야만 고치고 바꾸려 하는 우리가 밉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삿대질이 아니라 희생자와 가족을 향한 무한한 애도와 위로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말로 위로가 될지 저 역시 가슴만 먹먹할 따름입니다. 10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일어나선 안 될,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될 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만큼은 큰 변화가 있을 텐데요. 주 후반에 많이 추워지겠습니다. 이때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낮 동안 꽤 온화하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이 18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광주와 대구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부 지역은 마냥 화창하진 않겠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도 유입되겠는데요. 특히 충남과 전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31일 월요일에 진행해드린 특집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